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점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지난 시간까지 연소의 3요소 중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점화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원의 첫 번째 점화원입니다. 자, 일단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불을 붙여주는 물질, 그죠? 불을 붙여주는 물질들을 갖다가 점화원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점화원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점화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점화원을 크게 분류해서 그 분류에 따른 분류에 따른 열이나 전기적인 에너지 아니면 기계적인 에너지 아니면 화학적 에너지에 따른 그때의 종류에 맞는 점화원이 있는데 그 점화원들을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보다는 그 분류했을 때 해당하는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종류를 암기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점화원의 종류에서 첫 번째로는 전기적인 열 에너지. 자, 첫 번째로 전기적 에너지. 전기적 열 에너지에 의한 점화원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유도열. 자, 첫 번째로는 유도열이 있습니다. 유도열. 자, 유도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도체 주위에 이제 변화하는 자기장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도체가 자기장을 통과해서 전이차가 발생했을 때 그 전이차에 의한 전류가 발생하면 그 전류에 의해서 저항해서 발생하는 열, 그것을 바로 유도열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의를 물어보지 않고 전기적 열 에너지원에는 유도열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암기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전열입니다. 유전열. 자, 유전열은 무엇이냐면 이제 누설전류에 의해서 바로 절연 능력이 감소하여 생기는 열을 갖다가 우리는 유전열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유전열.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저항열이 있습니다. 저항열. 자, 저항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그런 저항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변하면서 생기는 열에 의한 그 에너지원이 바로 저항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구의 필라멘트 같은 경우가 바로 저항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항열. 그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아크열. 자, 아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크라는 것은 어떤 불꽃이 일어나는 것인데, 아크열 같은 경우는 어떤 접점의 불량, 접촉 불량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아크열이라고 합니다. 불꽃이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정전기열. 그죠? 정전기열. 자, 정전기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가 방전했을 때 발생하는 열, 그것을 바로 정전기열이라고 합니다. 정전기열.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바로 낙뢰. 자, 낙뢰에 의한 열. 그죠? 그래서 낙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번개죠, 번개. 자, 번개가 치면 만약에 그 번개가 쳤을 때 어떤 나무가 있을 때 번개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나무가 다 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뢰에 의한 열에 의해서도 바로 점화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낙뢰에 의한 열.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유도열, 그다음에 유전열, 그다음 저항열, 아크열, 정전기열, 낙뢰에 의한 열. 딱 보셔도 전기랑 어느 정도 관련이 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기랑 관련이 있는 용어.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는 다 전기적인 열 에너지원에 속한다라는 것, 이 종류를 잘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를.
자, 여기에서 일단 그 정전기를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정전기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면 바로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여기서 자,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전기. 자, 정전기 같은 경우는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정전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축적이 되어서 이제 가연성 가스나 가연성 액체에 바로 점화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정전기가 되는 겁니다. 정전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에서 정전기에 자, 발생 순서. 자, 그 순서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 정전기의 발생 과정이 첫 번째로는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바로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전하가 발생을 합니다. 자,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먼저 전하가 발생합니다. 전하. 자, 첫 번째 전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전하의 축적. 자,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전하의 축적에 의한 전위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 그 전하가 축적이 되죠. 축적. 쌓이는 거죠. 전하가 축적. 자, 그래서 전이 상승한 다음에 그 절연파괴에 의해서 바로 정전기가 바로 방전이 됩니다. 방전. 자, 이제 전하가 축적되면 정전기가 방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정전기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가 방전했을 때 생기는 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하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전하가 축적이 되면 바로 정전기가 방전을 이루게 되죠. 그럼 정전기가 방전을 이루게 되면 이 열에 의해서 바로 점화. 그쵸? 점화가 이루어지겠죠. 그 점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발화가 되는 거죠. 발화. 자, 아마 시험에서는 이 점화라는 말이 빠질 겁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딱 네 가지만 암기하세요. 전하가 발생해서 그 전하의 축적에 의해 정전기가 방전하면 바로 발화가 이루어진다. 요 네 가지 단계를 아마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점화는 아마 용어가 자체가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서는. 전하 발생, 전하 축적, 그리고 방전, 그리고 발화. 이렇게 네 가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정전기 발생 원인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라고 제 교재에 한번 담아봤는데, 자, 정전기 발생 원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부도체와의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장시간 주행했을 때도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옥외 탱크에 석유를 주입할 때, 그러니까 석유를 옮길 때, 석유를 옮겨 담을 때도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체에서의 대전.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니트를 이제 벗고 입을 때 따끔거리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의한 대전, 바로 이게 정전기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전기 방지 대책인데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전기 방지 대책 엄청 중요합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2번. 자, 여기서 정전기가 왜 일어나냐면, 자,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아까 전하가 축적. 자, 전하가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재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그럼 전하가 축적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전기가 흐르면 바로 전하가 축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전기가 흐르면.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대책으로는 바로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도체를 사용한다. 그죠? 도체를 사용하면 전기가 흐르겠죠. 그죠? 도체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접지. 자, 접지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의 상대 습도를 상대 습도를 몇 %냐면은 바로 70% 이상.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상대 습도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자,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바로 이 네 가지 방법들이 바로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정전기 방지 대책에서 도체 사용, 그다음 접지,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 그다음에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자, 이거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그죠? 예. 암기해 두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적 열 에너지원도 했고, 두 번째로는 바로 기계적. 자, 두 번째 기계적 열 에너지원. 자, 기계적 열 에너지원도 마찬가지로 종류만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종류만.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압축열.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행사해서 나타내는 열을 갖다가 기계적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계적 열 에너지, 물리적 열 에너지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축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체를 급하게 압축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우리는 압축열이라고 합니다. 압축열.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바로 마찰열. 그죠? 마찰열. 이 마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찰이라는 것은 어떠한 두 고체를 어떻게 비볐을 때,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을 마찰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자, 뛰다가 넘어졌을 때 아프기도 아프겠지만 그 상처가 어떻습니까? 화끈화끈거리죠? 그게 바로 마찰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화끈화끈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열 같은 경우는 두 고체가 마찰했을 때 생기는 열이 마찰열이다. 바로 물리적 열 에너지원 아니면 기계적 열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류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찰 스파크입니다. 자, 여기서 스파크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죠, 불꽃. 그죠? 어떤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서도 바로 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마찰 스파크. 요 세 가지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 열 에너지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화학 반응, 화학적 열 에너지원. 화학적 열 에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화학적 열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그 종류를 알아보면 첫 번째가 바로 연소열이 있습니다. 연소열. 자, 여기서 연소열이라는 것은 어떤 연소에 의해서 발생한 열인데 바로 어떤 물질이 완전히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갖다가 우리는 연소열이라고 합니다. 연소열.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용해열. 여기서 용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액체에 의해서 녹는 거죠, 녹는 것. 그죠? 어떤 용해열에 의한, 녹아서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용해열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황산. 시험에 나왔습니다. 농황산. 자, 그리고 묽은 황산. 이러한 것들이 용해열에 의한, 그죠? 묽은 황산.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농황산과 묽은 황산이 나왔다. 이건 용해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분해열. 그죠? 분해열. 자, 분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화합물이 분해했을 때, 그죠? 분해했을 때 발생하는 열을 분해열이라고 합니다. 분해열.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생성열. 자, 생성열이라는 거 무슨요? 생성한다는 것은 어떤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생성열이라는 것은 어떤 발열 반응에 의한 화합물이 생성됐을 때, 만들어졌을 때 발생하는 열을 생성열이라고 합니다. 생성열.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바로 자연 발화. 자연 발열. 자연 발열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자연 발화. 자, 이것도 다 화학적 열 에너지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외부에서 열의 공급을 받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 그것들 자연 발열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공급 없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도. 자,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온도. 자,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자,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첫 번째는 섭씨. 섭씨가 있고, 두 번째는 화씨. 화씨. 세 번째는 절대 온도.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랭킨 온도가 있습니다. 랭킨 온도. 랭킨 온도. 자, 랭킨 온도가 있죠? 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 온도는 바로 섭씨죠, 섭씨.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온도 단위가 바로 이 섭씨 단위를 쓰고 있죠. 그리고 화씨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섭씨보다는 화씨의 온도 단위를 쓰고 있는 거고요. 화씨의 그 절대 온도, 그리고 랭킨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섭씨. 자, 섭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물의 빙점. 자, 어느 점? 물의 어느 점을 자, 0도씨로 하고, 그리고 끓는 점, B점. 자, 끓는 점을 100도씨로 했을 때, 자, 100도씨로 놨을 때, 즉 0도에서 이 100도씨 사이를 총 100등분해서 자, 나타내주는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인 거죠. 그다음에 이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어는 점, 빙점을 자, 화씨 32도. 화씨는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화씨는 32도. 그 다음에 B점을 끓는 점을 212도. 화씨 212도. 자, 이것은 자, 보세요. 섭씨 0도, 섭씨 100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화씨 같은 경우는 화씨 32도, 화씨 212도. 자, 여기서는 화씨 같은 경우는 어는 점에서 끓는 점까지 총 차이가 180도 차이 나죠. 180도. 총 180등분해서 나타내주는 온도를 갖다가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화씨 온도. 그러니까 여기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의 성질. 자,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나타내주는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되는 겁니다. 물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의 어는 점, 물의 끓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 온도는 뭐냐?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 켈빈 온도. 절대 온도를 자,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이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바로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이때 어는 점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 273도, 마이너스 273도를 0K로 놓고 보는 게 바로 절대 온도인 겁니다. 절대 온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섭씨 온도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값이지만 절대 온도에서는 그 마이너스 값이 없어지고 플러스와 0도 이상이 되는 게 바로 절대 온도. 즉 섭씨 온도의 절대치가 바로 절대 온도, 즉 켈빈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요 K. 그죠? K라는 단위 쓰죠. 그래서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바로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하는 겁니다. 자,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만 더하면 이거 값만 더하면 바로 요 켈빈 온도가 나오는 겁니다. 계산식이. 자, 그다음에 랭킨 온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화씨 온도의 절대치가 되는 겁니다. 화씨 온도의 절대치. 즉 랭킨 온도 같은 경우는 바로 랭킨 온도가 그 기호가 자, 이렇게 쓰는데 도 아래서 자, 랭킨 온도는 바로 그 화씨 온도에다가 460도를 더해준 것이 바로 랭킨 온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와 같은 눈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와 같은 눈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둘이 쌍. 자,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한 쌍이고, 그리고 화씨 온도와 랭킨 온도가 또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문제에서 이 정의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뭐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꿔라. 아니면 뭐 화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라. 이렇게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참고, 제가 써놨죠. 참고사항에 온도 환산 공식이 나옵니다. 온도 환산 공식.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온도 환산 공식.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자, 첫 번째 섭씨 온도. 자,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바로 9분의 5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 바로 여기 화씨 온도만 대입을 해주면 그때 이 값이 바로 섭씨 온도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환산. 그리고 이 공식을 조금 변형해보면 반대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화씨 온도는 같은 공식입니다. 같은 공식이니까 바로 5분의 9 곱하기, 이거 역수인데 역수.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에다가 바로 32도를 더해주면 32도를 더해주면 바로 이 섭씨 온도가 화씨 온도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면 이 5분의 9라는 값이 1.8이거든요. 1.8. 그러니까 1.8 곱하기 섭씨 온도에다가 32를 더해주면 바로 화씨 온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다음 세 번째는 아까 했죠? 절대 온도. 절대 온도 K는 자, 273 더하기 바로 섭씨 온도. 바로 절대 온도 K는 그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온도. 그리고 랭킨 온도. 랭킨 온도는 이번에는 반대로 화씨 온도. 화씨 온도에다가 460도만 더해주면 되죠. 화씨 온도에다가. 이렇게 그 네 가지 자 온도 환산 공식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화씨 온도 68도 화씨 68도를 자 섭씨 온도로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그럼 어떠한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있죠. 화씨 온도를 이용해서 섭씨 온도를 구하는 거죠. 여기. 자, 계산을 해보면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바로 화씨 온도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화씨 온도를 68 마이너스 32. 자,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이 20이 나옵니다. 20.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씨 온도 68도에 해당하는 온도는 바로 섭씨 온도에서는 20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그 기온이 우리나라에서 20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20도라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도를 바로 68도, 화씨 68도로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도씨랑 화씨 68도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섭씨 온도를 화씨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섭씨. 바로 35도씨. 자, 섭씨 온도 35도씨를 갖다가 화씨 온도로 바꿔볼까요? 화씨 온도로. 자, 화씨 온도를 구할 때는 이 공식이죠. 화씨 온도는. 바로 섭씨 온도에 5분의 9를 곱한 다음에 32도를 더해주는 겁니다. 32를. 자, 화씨 온도는 자, 5분의 9 곱하기 바로 섭씨 온도 35도에 여기에 32를 더해주죠. 이렇게 32를. 이걸 계산하면 바로 95가 나옵니다. 화씨 온도, 화씨 95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35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참 더울 때, 그죠? 한참 더울 때 35도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바로 화씨 95도가 되면, 아, 우리나라의 여름 온도랑 비슷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화씨 95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하나만. 자, 이번에는 화씨를 절대 온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절대 온도로. 화씨 온도를. 자, 화씨 어떤 온도냐면 아까 했었던 거 할까요? 68.
화씨 68도를 자, 절대 온도로 한번 바꿔 볼 겁니다. 자, 화씨 68도라고 하는 것은 섭씨 온도로 환산했을 때 바로 20도가 나왔죠? 자, 화씨 68도랑 같은 것은 섭씨 20도랑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섭씨 온도의 절대값으로서 바로 그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 그죠? 273도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온도는 20도에다가 273도를 더하니까 바로 293K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씨에서 절대 온도로 바꿀 때는 화씨에서 섭씨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섭씨를 절대 온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공식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연소와 관련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소와 관련된 용어. 자, 5번째. 자, 연소와 관련된 용어. 첫 번째로는 바로 발화점이 나옵니다. 발화점.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푸시다 보면 뭐 발화점이라는 용어 자체를 자주 보실 거예요. 발화점. 자, 발화점이랑 뭐 같은 점이 뭐 착화점. 그러니까 불이 붙는다는 거죠. 착화. 그죠? 착화점. 뭐 아니면 착화 온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착화 온도. 자, 그럼 여기에서 발화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발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원 없이, 그러니까 불꽃, 어떠한 그 불을 붙여주는 것 없이 점화원 없이 스스로 탈 수 있는,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갖다가 발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점화원 없이, 쉽게 얘기해서 점화원이 없이, 그러니까 불꽃을 안 주어도 연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화원 없이, 자, 스스로 자, 연소할 수 있는 자, 최소 온도 최저 온도를 우리는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하죠? 발화점이 없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최저 온도를 발화점, 아니면 착화점, 아니면 착화 온도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재에 한번 있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자,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물질에 불꽃을 접하지 아니하였을 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기 중에서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탄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 없이, 그러니까 점화원 없이 탄다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 점화원 없이 가연물에 가열된 열에 의해서 스스로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다. 아시겠죠? 그 참고사항으로 그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고체 물질 중에서 발화 온도가 가장 높은 물질이 무엇이냐? 그럼 바로 인견. 자, 인견을 답을 하시면 돼요. 인견. 자, 고체 물질 중에서 발화 온도, 즉 발화점이 가장 높은 물질이 무엇이냐? 바로 인견.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비단이죠. 인견. 자,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인견.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인견. 예,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화점. 자, 인화점을 보시면 두 번째. 인화점은 뭐 전 시간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꽃을 주었을 때, 점화원을 주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화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어도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바로 발화점인데, 인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불꽃을 주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연소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힘이 주어졌을 때, 외부에서 줬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이다. 자, 다시 점화원이 주었을 때, 어떠한 점화원을 주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자, 최저 온도다. 자, 그렇다면
인화점과 발화점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온도가. 같은 물질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같은 물질이라고 했을 때 인화점과 발화점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 연소해야 되는 거고,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어야 연소하는 겁니다. 바로 발화점이 인화점보다 온도가 높겠죠? 그죠? 온도가 더 높아야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일 때는 발화점이 인화점보다 더 높다라는 거.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어떠한 물질별로 자, 인화점과 착화점, 발화점이 나와 있죠, 표에. 자, 이것도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보기 딱 4개를 딱 주어진 다음에, 자,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게 무엇이냐? 아니면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게 무엇이냐?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물질별로 인화점과 발화점을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물질들이. 그래서 저는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것들을 제가 또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는데, 인화점 같은 경우는 뭐 에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이황화탄소, 그리고 아세톤, 그다음에 메틸알코올, 산화프로필렌, 그다음에 에틸알코올, 등유, 경유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 위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착화점 같은 경우, 발화점 같은 경우는 휘발유나 그다음에 뭐 이황화탄소, 그다음에 아세톤, 벤젠, 톨루엔, 그리고 에틸알코올, 등유 이 정도 위주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인화점과 발화점,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화점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점화원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인화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인화점 마저 설명드린 다음에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화점이라고 했던 것이 점화원이 이제 주어졌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자, 인화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휘발성 물질에 불꽃을 접하여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다. 여기 나왔죠. 불꽃을 접하여. 바로 점화원이 주어졌을 때 그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가연성 증기 발생 시 연소 범위의 한계에 이르는 최저 온도다. 자, 이것은 아까 지지난 시간에 연소 범위의 한계와 그 인화점은 같은 맥락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말입니다. 연소 범위의 한계와 한계에 이르는 최저 온도다라는 것. 다음 세 번째,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체가 공기와 혼합하여 기상부에 다른 불꽃이 닿았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 같은 말이죠? 불꽃이 닿았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다. 다음 네 번째, 위험성 기준의 척도. 자, 이거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쳐주세요. 위험성 기준의 척도.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위험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위험물 중에 제 사류 위험물 중에서 바로 그 특수 인화물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가 나옵니다. 바로 그 석유류를 구분할 때의 그 기준을 갖다가 바로 인화점을 이용해서 나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위험성 기준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위험성 기준의 척도는 바로 인화점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연성 액체의 발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다음 여섯 번째, 연료의 조성, 점도,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 정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연소점. 자, 연소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소점. 자, 연소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화점보다는 약 5에서 10도 정도 높은 온도로서 바로 연소가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온도,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연소점이라는 겁니다. 즉 연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점보다 약 5에서
10도씨 정도 높은 온도입니다. 높은 온도. 즉 연소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불꽃을 제거해도 연소가 가능한 그 온도를 갖다가 바로 연소점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연소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지금까지 연소점 배웠고 그 다음에 인화점 배웠죠. 인화점. 그리고 발화점 배웠죠. 바로 이 세 가지 온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발화점은 인화점보다 더 높다라고 했었죠. 그죠? 같은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연소점 같은 경우는 인화점보다 5에서 10도 정도 높다고 했죠. 이게 바뀌었네요. 연소점이 인화점보다 인화점이 제일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소점이 인화점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이러한 순서대로 온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화점이라는 것은 불꽃을 가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연소점이라는 것은 인화가 된 상태에서 연소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온도가 연소점. 즉 불꽃을 제거해도 계속 연소가 가능한 온도가 바로 연소점이 되는 것이고, 일단 발화점 같은 경우는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발화점이다. 이렇게 세 가지 온도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연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점보다 5에서 10도 정도 높으며 연소를 5초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온도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인화성 액체가 공기 중에서 열을 받아 점화원의 존재 하에 지속적인 연소, 또 나왔죠. 지속적인 연소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온도다. 그럼 세 번째, 가연성 액체의 점화원을 가져가서 인화된 후에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진행이 되는 연소 온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연소점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연소점. 뭐 시험에 자주는 안 나와도 간혹 가다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연소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비중. 자, 비중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일상생활에서 비중이라는 말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중이라는 말은. 자, 이 비중은 일단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비중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비중을 계산하는 문제는 또 따로 나오지만 일단 기본적인 비중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가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비중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물질의 질량과 그리고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의 질량과의 비율이 바로 비중이다. 자, 중량. 비중이 뭡니까? 바로 중량의 비율이다. 자, 어떠한 물질의 질량과 그 물질의 부피와 같은 표준 질량과의 비율, 그것을 바로 비중이라고 해줍니다. 그럼 표준 물질. 자, 표준 물질이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 표준 물질이 무엇이냐? 기준 물질.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참고로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참고로.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체의 비중과 액체의 비중을 구할 때는 바로 4도씨, 온도 섭씨 4도씨의 물의 비중을 1로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떠한 액체의 비중을 구했습니다. 자, 4도씨의 물의 비중을 1로 놨을 때 어떠한 액체의 비중을 구했더니 그 비중이 예를 들어서 1.5가 자, 나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물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보다 무거우니까 더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비중. 고체와 액체의 비중을 구할 때는 바로 4도씨의 물의 비중을 1로 놓고 푼다는 것. 그죠? 일단 두 번째. 기체 같은 경우. 자, 기체의 비중을 구할 때는 바로 0도씨 1기압. 바로 이게 표준 상태입니다.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바로 공기에
공기의 비중을 1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 바로 기체의 비중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왜 LPG와 LNG 공부한 적 있죠? LPG일 때 프로판의 뭐 비중, 그 다음에 뭐 부탄의 비중 구했을 때 프로판과 부탄 같은 경우는 비중이 1보다 커서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메탄, LNG의 주성분이 메탄 같은 경우는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붕 뜬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중.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중의 정의, 자, 비중의 정의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의 정의. 자, 그 다음 5번째. 자, B점이 나오죠. 자, B점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B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그러니까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놨죠. 100도씨? 네, 그걸 B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B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액체가 끓으면서 증발이 일어날 때의 온도, 그러니까 증발이 시작할 때의 온도가 바로 B점이 되는 거죠. B점. 그죠? 자, 다음 6번째는 비열. 자, 비열이 나오는데 이 비열은 뭐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는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열. 자, 그럼 비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 1칼로리. 자, 1칼로리가 무엇이냐라고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 어떠한 내용을 쭉 주어진 다음에 이게 무엇이냐? 1칼로리에 대한 설명을 주어진 다음에 1칼로리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칼로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1g. 자, 1g의 물체를 바로 섭씨 1도. 자, 1도씨, 섭씨 1도씨 올리는데 자, 필요한 열량을 갖다가 우리는 1칼로리라고 합니다. 1칼로리. 다시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1g의 물체를 몇 도씨? 바로 1도씨만큼 위로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바로 1칼로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럼 3g의 물체를 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그거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자, 1g의 물체를 1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다. 그럼 3g의 물체를 1도씨 올리는데 얼마큼 열량이 필요할까요? 예, 바로 3칼로리가 필요한 겁니다. 3칼로리. 그러니까 지금 그 물체의 중량이 3배로 늘어났죠? 3배로 늘어났으니까 바로 열량도 3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 1g의 물체를 자, 100도씨 올리는데 얼마큼 열량이 필요하냐?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g의 물체를 100도씨 올릴 거예요. 자, 1g의 물체를 1도씨 올릴 때마다 필요한 게 1칼로리죠. 근데 100도씨 올렸으니까 몇 배? 100배죠. 같은 질량일 때 100도만큼 올렸어요. 그럼 몇 칼로리? 100칼로리. 100칼로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열이에요. 비열. 아시겠죠? 비열. 1칼로리는 1g의 물체를 1도씨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라는 거, 이 정의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정의. 자, 두 번째. 자, 1BTU. 자, 1BTU라는 것은 뭐 시험에 한두 번 나왔었는데 이 BTU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국에서 사용하는 열량의 단위가 바로 이 BTU입니다. BTU. 1BTU. 그래서 1BTU 같은 경우는 1파운드. 1파운드의 물체를 바로 섭씨 온도가 아닌 화씨 온도, 화씨 1도. 자, 화씨 1도만큼 올리는데 자, 필요한 열량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필요한 열량이다라는 거. 자, 단위가 틀려졌죠. 단위가. 자, gram이 아니라 1파운드의 물체를 화씨 1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1BTU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1CHU.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1CHU.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1칼로리와 1BTU를 합쳐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1CHU라고 하는 것은 1파운드의 물체를 섭씨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칼로리가 무엇이냐라는 거 중요하겠죠. 1칼로리. 자, 그 다음에 융점. 7번째. 융점이 나오네요. 융점. 자, 융점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융점. 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융점은 녹는 점. 그렇죠. 녹는 점. 자,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에서 고체가 용융하여 액체가 되는 온도가 바로 융점이다. 용어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용어만. 자, 이제 8번째. 잠열. 자, 이 잠열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잠열.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그 물의 잠열이 얼마냐. 물의 잠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물의 잠열이 얼마냐. 자, 물의 잠열에서 뭐를 물어보냐면은 기화잠열. 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게 물의 잠열 중에서 기화잠열, 즉 증발잠열을 물어보는데 바로 그 기화잠열, 증발잠열이 얼마냐면 잡이 아니라 잠이에요. 잠열이 얼마냐? 바로 539 칼로리 퍼 g이다 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물의 잠열 중에서 자, 기화잠열, 즉 증발잠열이 539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열이라는 게 뭐냐? 잠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잠재 능력이 좋다, 뛰어나다. 잠재 능력. 그 잠재 능력이 뭐예요? 잠재 능력이라는 게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열이에요. 숨어 있는 열이다. 왜 숨어 있는 열이냐? 사람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숨어 있는 열이 되는 거예요. 즉,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온도는 변화하지 않고 뭐가 변하냐? 바로 물질의 상태만 변화할 때,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을 갖다가 우리는 잠열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 변화가 없다.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잠열을 숨어있는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을 갖다가 우리는 잠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기화잠열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기화, 증발이죠. 자, 온도는 안 변하고 뭐가 변하는 거냐면 기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뭘로 변하는 거죠? 바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화죠, 기화. 즉,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이 바로 539라는 거예요. 기화잠열. 아시겠죠? 그러니까 1g당 539칼로리라는 거죠. 그럼 2g이면 2배, 3g이면 3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g당 539칼로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기화잠열이 되는 겁니다. 기화잠열. 자, 이제 이것도 있고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물의 잠열 중에서 나왔던 게 융의 잠열. 자, 이 위로 올라가서 융의 잠열이 나옵니다. 융의 잠열. 자, 융해라는 게 뭘까요? 융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죠. 자, 융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에서 예전에 막 과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이거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그때 이제 물의 융해 잠열은 얼마냐? 융해 잠열은 바로 80 칼로리 퍼 g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g당
80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뀔 때. 자,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에 대해서만.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왔었던 게 뭐가 있냐면 바로 639칼로리. 이 수치를 잘 기억하세요. 639칼로리가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무슨 값이냐? 639. 자, 잘 보시면 이 639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 좀 전에 그 물의 기와 잡열이라는 게 539라고 했죠. 그럼 639라는 것은 539에다가 100을 더한 거거든요. 100을. 그러니까 539칼로리에 100칼로리를 더했어요. 근데 이 100칼로리가 뭐냐? 100칼로리가 아까 1g의 물체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자, 1g의 물체를 100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라고 했죠? 바로 100칼로리라고 했습니다. 100칼로리. 그게 바로 여기 100칼로리인 거죠. 100칼로리. 자,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639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자, 1g의 물을 이제 물체가 아니라 1g의 물을 100도씨에 자,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639칼로리라는 거예요. 639칼로리. 자, 보세요. 1g의 물을 100도씨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온도를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이기 때문에 100도씨까지 올려야 수증기로 변하는 거니까요. 그죠? 1g의 물을 100도씨만큼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그게 바로 100칼로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것은 액체예요, 액체. 그죠? 그리고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기체거든요, 기체. 자, 뭐가 변했어요? 바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했죠. 즉,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 뭐라고? 바로 기화라고 했죠, 기화. 그죠? 아까 기와 잡열이 바로 539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 플러스 539를 해서 바로 639라는 이러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1g의 물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639. 암기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암기하시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 말이죠. 그죠? 639라는 게. 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639 말고.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719칼로리. 이것도 문제에 나와요. 뭐 어떤 설명 쭉 준 다음에 그게 뭐냐? 아니면 이 719라는 값이 구해지게 계산 문제로도 나와요. 계산 문제로요. 그래서 이 내용, 이 과정을 좀 아시면 이 719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719. 자, 그럼 719는 또 어떻게 나왔냐? 잘 보세요. 639랑 719랑 비교해 보세요. 얼만큼 차이 나죠? 빼보세요. 빼면 바로 80. 요 80이라는 값이 나와요. 80만큼 차이가 나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719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1g의 물이 아니라 1g의 얼음. 1g의 얼음을 100도씨에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719칼로리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릴게요. 719칼로리는 잘 보세요. 80도 더하기 그 다음에 100도 더하기 539를 하면 719가 정확히 나와요. 자, 이 80이라는 값이 무엇이냐? 80이라는 값이 아까 말씀드렸죠? 융의 잡열이 80. 융해라고 하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바뀔 때가 바로 융의 잡열이었죠. 자, 보세요. 얼음은 고체예요, 고체. 일단 얼음이 기체로 되려면 되게 얼음에서 뭘로 먼저 가야 되죠? 얼음에서 물로 바뀌어야죠. 그죠? 물로 바뀐 다음에 그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상태 1g의 얼음이 자 물로 바뀌는 데 필요한 열량이 그게 바로 80이라는 거죠. 80. 여기 80.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g의 물을 100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그게 바로 100칼로리. 그죠? 물
물 1g의 온도를 100도씨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00칼로리. 그리고 이 물이 자, 수증기로 바뀌는데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데 필요한 바로 기와 잡열이 539칼로리. 그럼 이거 다 합해 주시면 바로 여기 719칼로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숙지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719. 자, 그 다음에 현열. 자, 몇 번째죠? 현열이 9번째. 상당히 많죠, 용어가. 9번째. 현열. 자,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현열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자멸과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현열을 다른 말로 감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자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느낄 수 없지만 이 현열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열, 즉 감열, 센시블, 그죠? 센시블 히트라고 해서 감열이라고 합니다. 감열. 현열은 이제 여기서는 상태 변화는 없고 뭐가 변하냐? 바로 온도가 변하는 겁니다. 온도. 자, 온도가 변화할 때 필요한 열. 그것이 바로 자, 현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가 변화했을 때 필요한 자, 열량이 바로 현열이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째. 자, 10번째는 점도. 자, 점도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보시고 넘어가세요. 점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끈적거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바로 액체의 점착과 응집력의 효과로 인한 흐름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자, 증기압. 증기압을 다른 말로 자,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대기압. 자, 여기서 자, 증기압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증기압이라는 것이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그릇, 자, 어떤 뭐 냄비라고 할까요? 냄비? 자, 쉽게 설명해서 실생활에 쓰이는 자, 이런 냄비가 있다고 할게요. 냄비가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있고 자, 냄비가 있는데 이 냄비 안에 어떠한 물이 이만큼 가득 차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실어놨을 때 자,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바로 이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로 바뀌겠죠. 그죠? 수증기로. 그러니까 계속 열어두면 바로 바닥에 날 때까지 다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 위에 뚜껑을 이런 식으로 닫아놓게 돼버리면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게 돼버리면 어때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물이? 안 날아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물이 왜 안 날아가고 왜 증발이 안 되고 그냥 있냐? 바로 압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압력의 차이. 자, 지금 여기 물이 있죠. 이 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물 밖을 나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증발하는 것인데 자, 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기 중에도 어떤 기체가 있겠죠. 그 기체가 또 이 물에 들어오려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은 왜 증발이 안 되냐? 바로 이 물에 있는 기체가 나가려는 압력과 그리고 물 밖에 있는 기체가 들어오려는 압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기압을 갖다가 바로 증기압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증기압. 그러니까 기압이 평형 상태가 됐을 때의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증기압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던 게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자, 어떤 물질이 일정한 온도에서 열 평형 상태, 그죠? 열 평형 상태가 되는 증기의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기가 액체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증기가 새어 나가려는 압력을 갖다가 증기압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 두 가지 내용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두 가지 내용을 딱 주어진 다음에 이게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답은 증기압이 되겠죠. 증기압.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증기압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 증기압의 특성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 증기압의 특성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고 시험에 나왔었던 거는 바로 증기압의 단위. 자, 증기압의 단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증기압의 단위는 자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단위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은 이제 ATM도 있고, 그죠? 미리 수은주도 있죠. 써볼까요, 한번? ATM. 증기압, 기압의 단위입니다. 기압의 단위. 그리고 수은주. 그럼 이거 써보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단위가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게 좋겠죠, 그죠? 실기에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리 아쿠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운드/제곱인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스칼. 그 다음에 뉴턴/제곱센티미터. 그리고 미리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증기압의 단위로 쓰고 있으니까 이 종류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딱 4개 주어진 다음에 아닌 게 하나 딱 있겠죠, 그죠?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증기압의 단위가 아닌 것. 그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점화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번. 자, 12번 보시면 증기 비중에 대해 나와 있죠. 12 증기 비중. 자, 증기 비중 같은 경우는 그 앞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LPG의 그 비중 구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증기 비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기 분자량에 대한 가스 분자량의 비를 갖다가 증기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했고,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기의 분자량에 대한, 즉 공기 분자량에 대한 바로 어떤 가스의 분자량을 우리는 증기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바로 공기의 분자량이 29입니다. 29분의 분자량. 자, 바로 시험에서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식. 증기 비중은 바로 숫자 29분의 분자량이라는 거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29는 공기의 분자량이라는 거. 29는 공기의 분자량. 자, 그때 이제 29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자,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기의 구성 성분이 자, 질소가 78%, 그다음에 산소가 21%, 그리고 아르곤이 1%가 공기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면 공기의 분자량을 구해볼 겁니다. 분자량. 자, N. 분자량의 N이 14, O가 16, 그리고 AR. 아르곤이 40입니다. 40. 분자량이. 자, 이때 이제 공기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자, 질소는 지금 N이 지금 2개 있죠, 그죠? 원소 N이 2개. 그러니까 14 곱하기 2. 그럼 바로 계산할게요. 14 곱하기 2니까 28 곱하기, 자, 공기 중에 78%가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0.78을 곱해주는 겁니다. 78%, 0.78. 전체를 1로 봤을 때.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 자, O가 분자량이 16인데 산소는 원소 O가 2개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2배. 16에 2배 해주면 32 곱하기 저기 산소는 21% 있다고 했으니까 0.21을 곱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자, 아르곤은 40이죠. 분자량이 40 곱하기, 자, 1% 있다고 했으니까 공기 중에 0.01을 곱해줍니다. 이 값들을 계산하면 약 29라는 값이 나옵니다. 대략.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기의 분자량에 이 29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증기 비중 구할 때는 29분의 분자량이다. 이 공식만큼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때 한번 우리 프로판에
보세요. 프로판의 증기 비중을 구할 때, 복수 차원에서 증기 비중을 구할 때, 자, 공기의 분자량 29분에, 자, 프로판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아마 44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44. 계산해보면 바로 1.552가 나왔었죠, 대략. 그렇기 때문에 프로판 같은 경우는,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누출이 되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증기 비중인 겁니다. 증기 비중.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에 증기 공기 밀도입니다. 증기 공기 밀도. 자, 여기서 이 증기 공기 밀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계산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증기 공기 밀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교재를 보시면, 자, 어떤 온도에서 액체와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와 공기의 바로 혼합물의 증기 밀도다. 자, 이거는 잘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이 증기 공기 밀도를 구하는 공식만큼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공식이 뭐냐면 바로 P1분의 P1T 플러스 P1분의 P1 마이너스 P2. 자, 이게 증기 공기 밀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자, 그랬을 때 이거 P2죠? 예, P2. 그때 P1이 무엇이고 P2가 무엇이고 이 D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자, P1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 교재에 나와 있죠? 대기압이라고 해주고 P2라고 하는 것은 자, 주변의 증기압. 주변의 대기압 되겠죠. 증기압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D는 증기 밀도. 그죠? D는 증기 밀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 공식을 딱 주어진 다음에 이 P1이라는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P1은 대기압이구나.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기압. 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자, 대기압 주어지고 그다음 주변 온도에서의 증기압 주어지고 증기 밀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증기 공기 밀도를 구해라.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뒤에 문제 출제 예상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다음 14번째. 자, 14번째는 바로 증기 밀도입니다. 증기 밀도. 자, 공부하시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증기 비중과 증기 밀도를 자, 헷갈려 하시는데 자, 비중과 밀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밀도라는 것 자체가 자, 예전에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밀도. 자,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에서 반 잘랐었다.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런 거? 자, 밀도를 구할 때는 하트를 해가지고 반 잘랐다. 자, 무엇이냐면 바로 밀도는 V분의 M. 자, 밀도는 V분의 M. 즉,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런 걸 아마 배웠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그렇기 때문에 증기 비중과 증기 밀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비중. 증기 비중은 공기 분자량에 대한 어떤 가스 분자량의 비가 증기 비중인 것이고, 증기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최적 부피, 최적에서의 어떤 물질의 질량의 비. 그게 바로 증기 밀도인 거죠. 증기 밀도.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기 밀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22.4분의 바로 질량. 뭐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뭐 분자량, 그죠? 여기서는 분자량이 되겠네요, 그죠? 질량보다는 분자량. 이렇게 22.4분의 분자량으로 바로 증기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기 비중 구할 때는 29가 되지만 증기 밀도를 구할 때는 22.4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4.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전기 방폭 구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자, 전기 방폭 구조. 자, 여기에서는 이 전기 방폭 구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나와도 바로 이 전기 방폭 구조의 종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만큼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암기. 자, 전기 방폭 구조에는 첫 번째 내압 방폭 구조가 있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내압. 자, 두 번째도 내압인데, 내압 방폭 구조인데, 이때 그 내압이라는 이 말뜻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나올 텐데, 이 내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압력에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내압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 견딘다. 내성이 있다, 압력에.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내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안에, 틀 안에 그 압이 있는 것을 채운다. 안에다가 압력을 채운다라고 해서 그 내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압이라는 것은 압력에 견딘다. 이 밑에 있는 내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기체의 압력을 안에 집어넣는다. 그 내자가 되는 겁니다. 내압. 잘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유입 방폭 구조. 자, 유입 방폭 구조. 그리고 네 번째가 안전증 방폭 구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본질 안전. 그죠?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이렇게 종류만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종류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